전주의 아침은 피부에 달라붙어 세상의 가장자리를 흐리게 하는 안개의 장막 아래 깨어났다. 공기는 겨울의 날카로움으로 맵쌌고 도시 너머의 언덕에서 풍겨오는 젖은 흙과 소나무의 희미한 냄새를 품고 있었다. 덕진구의 조용한 묘지, 돌 비석들이 조용한 파수꾼처럼 서 있는 곳에서 박지혜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부츠는 축축한 잔디에 잠겼다. 수년간의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은 낡은 우산을 꽉 쥐었고 그 빛바랜 천은 가랑비에 떨렸다. 그녀 앞에는 3년 전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낸 교통사고로 그녀를 떠난 남편 이태원의 이름이 새겨진 화강암 비석이 서 있었다. 그의 부재의 무게는 오늘 그의 기일에 더욱 무겁게 짓눌렀고 지혜의 심장은 그 압박 아래 깨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작은 국화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 흰 꽃잎은 회색 돌과 선명하게 대조되었다. 묘지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깨어나는 전주의 희미한 소음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지혜의 손가락은 태훈의 이름이 새겨진 글자를 더듬었고 숨이 멎었다. 그녀는 안개 속에서 반쯤 사라지는 기도를 속삭였고 홀로 또 다른 한 해를 마주할 힘을 구했다. 효자동의 비좁은 작업실에서 재봉사로 일하는 그녀의 삶은 월세는커녕 태훈이 남긴 그가 죽은 후에야 알게 된 빚을 겨우 감당했다. 은행의 최근 통지서는 코트 주머니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상기시켰다. 그녀가 일어서자 희미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부드럽고 억눌린 흐느낌. 지혜는 고개를 돌려 안개를 뚫고 눈을 가늘게 떴다.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태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낡은 코트를 입은 가녀린 몸이 떨리고 있었다. 추위로 빨개진 그녀의 손은 마치 자신만의 신성한 의무인 듯 헝겊으로 돌을 문질러 먼지와 이끼를 닦아내고 있었다. 지혜의 숨이 멎었고 우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남편의 무덤을 돌보는 이 아이는 누구인가? 그 모습은 그녀의 내면에 무언가를 일으켰다. 호기심,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뒤섞여 있었다. 실례합니다.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가랑비를 뚫고 날카롭게 불렀다. 누구니? 왜 여기 있니? 소녀는 움찔하며 헝겊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으로 둘러싸인 눈물이 그렁그렁한 커다란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그 어둡고 탐색적이며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익숙한 눈이 지혜의 눈과 마주쳤고 잠시 세상이 멈춘 듯했다. 지혜의 심장이 멎을 뻔했고 알 수 없는 인식의 불꽃이 튀었다. 소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거의 반항적이리만큼 차분하게 나왔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그 말은 지혜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진흙탕에 빠졌다. 아빠? 태훈? 그녀가 1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그의 비밀이 그의 죽음 후 그녀의 삶을 풀어헤쳐 버린 남자, 그가 이토록 엄청난 것을 숨길 수 있었을까? 그녀의 무릎이 약해졌고 가랑비가 머리카락을 적시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내 남편이었어. 나는 그의 아내야. 소녀의 눈이 커졌고 눈물 사이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헝겊을 구명줄처럼 꽉 쥐고 허둥지둥 일어섰다. 그럼 당신이 우리 엄마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작고 애원하는 듯했으며 마치 그들 사이에 불가능한 간격을 메우려는 듯 손을 내밀었다. 저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족이 갖고 싶어요. 지혜의 숨이 멎었고 마음이 어지러웠다. 엄마? 그 단어는 수년간의 슬픔과 신뢰를 가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소녀의 손길에서 손을 획 빼며 충격과 분노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진짜 가족이나 찾아. 그 말은 쓴맛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소녀의 얼굴이 무너졌고 진흙 바닥으로 시선을 내리면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지혜는 돌아섰다.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혔다. 노지는 더 작게,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안개 자체가 좁혀오는 것 같다. 그녀는 소녀의 애원하는 눈과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흙에 발이 빠지며 걸어갈 때 그녀의 결심에 균열이 생겼다. 그 눈에 태훈의 눈과 너무도 닮아 한때 그녀를 그에게 이끌었던 그 조용한 강렬함을 가진 눈, 그게 사실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태훈은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에게 무엇을 숨겼을까? 효자동의 지혜의 작은 아파트는 생존의 연구였다. 수년간의 방치로 벗겨진 벽에는 곰팡이와 낡은 첫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구석에는 재봉틀이 앉아 있었고 그 윙윙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낮과 밤의 배경음악이었다. 그녀는 지역 양복점에서 일하며 한복과 교복을 수선했고 관절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민첩했다. 임금은 보잘것없었고 월세와 시계처럼 도착하는 끊임없는 은행 통지서를 겨우 감당했다. 태훈의 빚에 그녀가 전혀 몰랐던 실패한 사업 벤처를 위해 빌린 대출에 은 그녀를 익사시킬 지경이었다. 주머니에 든 최신 통지서는 월말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퇴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낡은 방석에 주저앉았고 노지에서의 만남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다. 소녀의 말에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이 메아리 쳤고 각 음절은 가슴속 바늘이었다. 태호는 그녀의 닻이었고 미소를 지으며 차를 고치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집에 돌아오는 조용한 정비사였다. 그들은 단순한 삶, 어쩌면 언젠가 아이를 갖는 것을 꿈꿨지만 그의 사고는 그 미래를 훔쳐갔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에게 딸이 있었다는, 비밀스러운 삶이 있었다는 생각은 빛보다 더 깊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전화기가 울리며 그녀를 생각에서 깨웠다. 은행의 메시지였다. 최종 통지. 14일 이내 지불 요망. 지혜의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슬픔, 빚, 그리고 이제 태훈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이 소녀 사이에 생각 하나가 불쑥 날카롭게 스쳐 지나갔다. 전주에는 미혼 부모가 고아를 입양하는 것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었다. 그녀가 그 소녀를 데려온다면 재정적인 구제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잘못되고 용병처럼 느껴졌지만 절망은 도덕을 구부리는 법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옆으로 밀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 그림자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참지 못하고 노지로 돌아갔다. 안개는 걷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겨울의 한기로 무거웠다. 그녀는 그 소녀를 다시 그곳에서 발견했다. 태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길가에서 꺾었을 신선한 들꽃을 작은 손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지혜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것과 싸웠다. 그녀는 다가가 이번에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이 뭐니? 소녀는 경계하지만 희망에 찬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수진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완산구의 고아원에서 살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매주 여기 와요. 아빠를 보러요. 지혜의 목이 메었다. 그가 내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아니?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수진은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구겨진 사진을 꺼냈다. 지혜가 모르는 여자 옆에서 웃고 있는 더 젊은 태훈이었다. 수진은 그 남자를 가리켰다. 이 사람이요.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혜를 믿게 하려는 듯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 남자는 틀림없이 태훈이었고 그의 미소는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익숙했다. 하지만 그 여자, 사진의 날짜에 그것은 그들이 만나기 전 그가 결코 말하지 않았던 삶에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돌려주었고 마음은 질문의 폭풍이었다. 나랑 같이 가자. 그녀는 멈출 새도 없이 말이 튀어나왔다. 오늘만. 수진의 눈이 빛났고 눈물 사이로 희미한 희망이 터져나왔다. 정말요? 그녀가 사진을 꽉 쥐고 속삭였다. 지혜는 심장이 뛰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 제안했는지 몰랐지만 소녀의 외로움은 그녀 자신의 외로움을 비추었고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반영이었다. 지혜의 아파트는 수진이 들어오자 더 작게 느껴졌다. 소녀는 문간에 서서 어수선한 공간에 재봉틀, 천더미, 희미한 빛을 내는 단 하나의 전구애를 넓은 눈으로 둘러보았다. 지혜는 분노와 동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여기가 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여기 있으면 내 규칙을 따라야 일하고 청소하고 내 것이 아닌 건 만지지 마. 알았니? 수지는 작은 손으로 코트를 꽉 쥐고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그 존칭은 수락을 구하는 애원처럼 흘러나왔다. 지혜는 움찔했다. 아직은 더 부드러운 호칭으로 불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첫날은 긴장되었다. 수지는 지혜의 지시를 따랐고 손에 너무 큰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럽지만 어설펐다. 지혜는 재봉 바늘을 잠시 멈추고 소녀의 조용한 결심을 곁눈질로 지켜보았다. 그것은 몇 년 전 부모님의 죽음 후 자신의 삶을 꿰매던 자신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 닮음은 그녀의 불안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이 소녀가 정말 태훈의 딸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지혜를 무엇으로 만드는가? 그날 저녁, 지혜가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수진이 이가 빠진 보리차 잔을 들고 다가왔다. 이거 만들어 드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혜는 그것을 받았고 잔의 온기가 차가운 손에 놀라웠다. 그녀는 소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쉬어라. 그녀는 등을 돌렸다. 수지는 구석으로 물러나 지혜가 준 얇은 담요 위에 웅크렸고 그녀의 작은 몸은 그림자에 삼켜졌다. 그 후의 날들은 거리와 필요의 섬세한 춤이었다. 수지는 마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지혜의 마음속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조용한 강도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접었다. 지혜는 그녀를 팔짱을 낀 채 유지했고 지시는 날카로웠으며 시선은 경계했다. 하지만 소녀의 존재는 태훈에 가능한 배신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였고 그것은 그녀를 갉아먹었다. 어느 날 아침 지혜는 수진이 선반 위에 액자 사진에 결혼식 날 그녀와 태훈의 사진, 그의 팔이 그녀를 감싸고 둘 다 벚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애를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행복해 보여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고 손가락이 액자 위를 맴돌았다. 지혜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거 만지지 마. 그녀는 사진을 낚아채며 쏘아붙였다. 수지는 움찔하며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다. 죄송해요. 그녀는 부엌으로 물러서며 속삭였다. 지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액자를 꽉 쥐었다. 태훈의 웃음, 그의 온기의 기억은 이제 더러워진 듯했고 그녀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로 그늘졌다. 그날 밤, 지혜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한복을 꿰매고 있을 때 전화기가 울렸다. 은행의 전화였다. 박 씨, 지불이 연체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퇴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은 돌처럼 부딪혀 그녀를 절망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혔다. 그녀는 담요 위에서 잠든 수진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했다.
묘지에서의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입양 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수진이 그녀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그녀 자신의 마음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생존은 가혹한 주인이었다. 다음 날, 지혜는 완산구의 시장으로 수진을 데려갔다. 그녀의 마음은 계산으로 들끓었다. 소녀는 채소 바구니를 들고 뒤따랐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눈은 빛났다. 그들이 떡볶이를 파는 길거리 상인을 지나갈 때 수진의 시선이 머물렀고 배에서는 소리가 났다. 지혜는 망설이다가 작은 양을 위해 몇 푼을 건넸다.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고 고맙습니다, 언니, 라는 말은 너무도 진심이어서 지혜의 목을 매게 했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지혜는 문틈으로 밀어 넣어진 편지를 발견했다. 그 고아 소녀가 소음을 낸다는 이웃의 불평이었다. 옆집 과부인 최 여사는 항상 친절하지만 경계심이 많았고 병으로 아들을 잃은 그녀 자신의 슬픔은 그녀를 낯선 사람에게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 메모는 아팠지만 지혜는 반박할 수 없었다. 수지는 혼란이었고 그녀가 화해할 수 없는 과거를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가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하며 부드러운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녀를 보았을 때 지혜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수지는 적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는 단지 지혜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지혜는 몇 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서랍을 열어 태운의 소지품 상자를 꺼냈다. 그 중에는 누렇게 변한 페이지의 일기가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뛰며 그것을 열었고 그들의 결혼 전 날짜가 적힌 항목을 발견했다. 실수를 했지만 그녀를 버릴 수는 없어. 이 죄책감을 영원히 안고 살아가겠지.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단어들이 흐려졌다. 수지는 진짜였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숨겼던 태훈의 과거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가 일기를 닫았을 때 수진이 잠꼬대를 했다. 언니, 괜찮아요. 지혜는 그녀를 보았고 소녀의 걱정은 그녀의 슬픔의 안개를 뚫고 들어왔다. 처음으로 그녀는 쏘아붙이지 않았다. 자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일기 위에 머물렀고 진실의 무게가 짓눌렀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그쳤지만 안개는 남아 전출을 불확실성 속에 감쌌다. 지혜는 이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에게서도, 과거에게서도, 그리고 앞에 놓인 선택에게서도. 전주의 새벽은 효자동의 좁은 골목을 통해 스며들었고 눈을 예고하는 무거운 하늘에 의해 빛이 흐려졌다. 박지혜는 재봉틀에 앉아 있었고 바늘의 규칙적인 덜그럭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 혼란에 대한 희미한 닻이었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부엌에서 수진이 움직이는 마룻바닥의 부드러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의 작은 손은 그녀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조심스러움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지혜의 눈은 소녀에게로 향했고 그녀의 존재는 일기의 폭로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였다. 태훈의 비밀스러운 딸, 지혜의 슬픔에 불안정한 버팀목을 산산조각 낸 진실. 은행의 퇴거 통지서는 테이블 위에 구겨져 있었고 그 마감일은 폭탄처럼 뚝딱거렸다. 7일이 남았고 지혜의 보잘것없는 수입으로는 그 격차를 메울 수 없었다. 희망에 찬 눈과 조용한 부지런함을 가진 수지는 짐이자 생명줄이었다. 지혜가 풀 수 없는 역설. 지혜가 일하는 작업실은 완산구의 비좁은 공간이었고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녹말의 날카로운 냄새로 가득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을 가진 나이든 여성들인 그녀의 동료들은 비단 볼트 뒤에서 그녀에 대해 속삭였다. 너무 자존심이 세, 한 명이 지혜의 고독한 집중력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남편의 빚을 훈장처럼 짊어지고 있어 지혜는 그들을 무시했고 그녀의 바느질은 정확했지만 그 말은 아팠다. 자존심은 태훈의 죽음 후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고 동정 어린 시선과 상실의 무게에 대한 방패였다.
하지만 이제 수진이 그녀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 자존심은 부서지기 쉬운 것처럼 느껴졌고 새로운 질문과 오래된 상처의 압박 아래 금이 갔다. 한편 수진은 조용한 회복력으로 아파트의 리듬에 적응했다. 그녀는 지혜보다 먼저 일어나 바닥을 쓸고 차를 끓였고 마치 한 번의 실수로 이곳에서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지혜는 분노와 내키지 않는 감탄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녀를 곁눈질로 지켜보았다. 소녀의 존재는 태훈의 친절함에 대한 기억에 이웃의 고장난 라디오를 고쳐주던 그의 습관, 지혜가 밥을 태웠을 때의 그의 부드러운 웃음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을 파헤쳤다. 어떻게 그가 딸을 숨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는 지혜가 혼자 그 결과에 직면하게 내버려 두었을까? 아침은 추웠고 공기는 눈의 약속으로 날카로웠다. 지혜는 시장으로 떠나기 전에 수진에게 낡은 목도리를 건네주었고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꽉 담아. 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수진은 감사함으로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목도리를 목에 감았다. 그 낡은 가장자리가 턱에 닿았다. 완산구의 시장은 목소리와 냄새의 혼란이었다. 구운 생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 김치에 톡 쏘는 냄새. 수진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작은 몸은 인파 속을 쉽게 헤쳐나갔다. 지혜는 배추와 물을 흥정했다. 풍파에 시달린 얼굴의 한 노점상이 수진에게 미소를 지었다. 따님이 어머니 눈을 닮았네요. 그는 지혜에게 공짜로 귤을 건네며 말했다. 지혜는 굳어버렸고 지갑을 쥔 손가락이 멈췄다. 제 딸 아니에요. 그녀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말했고 그 말은 더 깊게 상처를 냈다. 수진의 미소가 흔들렸고 바구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노점상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혜는 죄책감에 가슴이 답답해하며 그들을 서둘러 떠났다. 그녀는 소녀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의 거짓말은 너무도 생생하고 시험받지 않았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수진은 불평 없이 일에 착수했고 손에 너무 큰 칼로 채소를 썰었다. 지혜는 재봉 바늘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그거 안 해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수진은 놀라서 올려다보았고 칼이 중간에 멈췄다. 돕고 싶어요. 언니. 그녀의 어조는 진지했다. 언니가 저를 여기 머물게 해주셨잖아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터로 돌아갔지만 소녀의 말은 그녀가 쌓아온 벽에 작은 균열을 내며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이웃인 최 여사가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찌푸려져 있었고 눈은 현관을 쓸고 있는 수진에게로 향했다. 어젯밤에 노래하는 소리 들었어. 최 여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다. 방해돼. 그리고 쟤는 누구야? 길 잃은 애들을 그냥 데려오면 안 되지. 지혜의 턱이 굳어졌다. 최 여사는 몇 년 전 백혈병으로 아들을 잃었고 그녀의 비통함은 그녀를 골목의 감시견으로 만들었다. 길 잃은 애 아니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랑 같이 지내요. 그걸로 충분해요. 최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물러갔지만 그녀의 말은 아픔을 남겼다. 지혜는 그 대화를 듣지 못한 수진을 쳐다보았고 예상치 못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작업실에서 지혜의 하루는 엉망이 되었다. 한 고객이 그녀가 밤새도록 공들여 만든 한복을 반품하며 바느질이 고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상사인 강 씨라는 다부진 남자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요즘 집중력이 떨어졌어. 지혜. 그의 어조는 화나기보다는 지쳐 있었다. 예전에는 내가 최고였는데. 무슨 일이야? 지혜의 목이 메었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빛, 소녀, 태훈의 비밀의 유령. 더 잘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강 씨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내보냈다. 고쳐.
아니면 근무 시간에 대해 얘기해야 할 거야. 그 위협은 그녀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하늘은 이제 첫눈에 가루로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근무 시간을 잃는 것은 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고, 은행의 마감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녀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입양 프로그램 생각으로 들끓었다. 전주사회복지사무소는 위탁 부모에게 보조금을 제공했다. 한 달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수진을 데려오는 것은 그녀 자신의 마음에 대한 배신, 그녀가 항상 저항해온 차가운 실용주의로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가 전당포를 지나갈 때, 그 네온사인이 눈 속에서 빛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생존이 자존심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는지 궁금했다. 집에서, 수지는 소박한 저녁 식사에 밥, 김치, 그리고 작은 된장찌개 한 그릇 애를 차려 놓았다. 그 향기는 아파트를 가득 채웠고 지혜가 그리워하는 줄도 몰랐던 온기였다. 우리가 산 걸로 만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비판을 예상하는 듯 망설였다. 지혜는 앉아서 찌개 한 숟가락을 떴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좋았고 태훈이 칭찬했을 법한 종류의 식사였다. 괜찮아. 그녀의 어조는 중립적이었지만 그녀는 그 뒤에 숨겨진 노력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일기는 빛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열었고 지혜를 만나기 1년 전 날짜가 적힌 새로운 항목으로 넘겼다. 오늘 그녀를 봤어. 너무 빨리 자라는데 내가 곁에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망가뜨린 걸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 말은 이제 더 깊게 상처를 냈고 수진의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었다. 태호는 딸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를 버린 죄책감을 안고 있었으며 지혜에게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 배신은 아팠지만 그 비밀과 홀로 씨름하는 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구석의 담요 위에서 잠든 수진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삶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웠다. 지혜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15세의 고아가 되어 살아남기 위해 자비를 하며 결코 오지 않는 가족을 항상 그리워했던 애이 스쳐 지나갔다. 수진의 희망, 그녀의 조용한 끈기는 그 어린 지혜를 비추었고 그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이 소녀는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엄마? 집? 아니면 단지 소속될 곳?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수진이 태운의 낡은 공부 상자에 지혜가 감상용으로 보관해 둔 유품매를 닫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싱크대 밑에서 찾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수줍었다. 먼지가 묻어 있어서 닦았어요. 지혜의 가슴이 조여왔다. 낡은 렌치와 스크루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그 공구 상자는 그녀가 태운의 것으로 붙잡고 있던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였다. 내버려둬. 그녀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말했다. 수진은 움찔하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내려놓았다. 죄송해요, 언니. 그냥 중요해 보여서요. 지혜는 소녀의 진심을 보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의 것이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네. 아버지, 그 단어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잠정적인 다리처럼 흘러나왔다. 수진의 눈이 커졌고 연결의 불꽃이 번쩍였다. 물건 고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그러셨는데 잘하셨다고요. 지혜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고 공유된 기억은 그들 사이의 불안정한 실이었다. 최 여사의 불평은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지혜를 골목에서 몰아붙였고 목소리는 낮지만 복기 있었다. 그 여자애랑 집안 놀이하고 있지만 걔에 대해 뭘 알아? 걔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녀의 눈은 딱딱했고 그녀 자신의 슬픔은 의심으로 뒤틀려 있었다.
지혜는 최 여사의 고통에 아들의 죽음이 그녀를 일상에 매달리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경계하게 만들었다를 알았다. 하지만 그 비난은 아팠다. 문제없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냥 아이일 뿐이에요.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넌 너무 물러, 지혜. 나도 한 번 낯선 사람을 믿었다가 도둑으로 변한 이웃을 도왔지. 아들이 남긴 모든 걸 잃었어. 똑같은 실수하지 마. 그녀는 걸어갔고 지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순진한가? 수진의 이야기는 확인되었지만 최 여사의 말과 지혜 자신의 두려움에 의해 의심이 남아 있었다. 작업실에서 지혜의 집중력은 흔들렸다. 그녀는 솔기를 잘못 꿰매 강 씨에게 날카로운 꾸지람을 들었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근무 시간 줄일 거야. 그 위협은 차가운 따귀였고 그녀를 입양 프로그램 생각에 더 가까이 밀어붙였다. 그녀는 수진을 등록하고 보조금을 청구하고 집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쓴맛을 남겼다. 그녀는 편의를 위해 진실을 숨기는 태운이 아니었다. 아니면 그녀는 그랬는가? 그날 저녁, 지혜는 수진이 종이 조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연필은 나무 아래 남자, 여자, 그리고 소녀의 가족애를 그리고 있었다. 그 그림은 단순했지만 파도처럼 지혜를 덮쳤다. 이게 누구야? 그녀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수줍게 올려다보았다. 이건 제가 바라는 거예요. 가족. 언니랑 아빠처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은 날 것이었고 가려지지 않았다. 지혜의 목이 메었다. 그녀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가족은 깨지고 사랑은 배신한다고 쏘아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수진 옆에 앉아 그녀가 그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 그림 잘 그린다. 그녀는 마침내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말로 말했다.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고 그림자 사이로 미소가 터져나왔다. 고마워요, 언니. 잠시 동안 아파트는 덜 춥게, 빛과 의심의 무게는 더 가볍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혜가 재봉틀로 돌아오자 은행의 마감일이 다가왔고 일기의 비밀이 속삭였다. 그녀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수진을 받아들이고 진실과 마주하거나 그녀를 밀어내고 자존심에 매달리거나. 밖에서는 눈이 더 세게 내렸고 전주를 침묵 속에 묻으며 마치 지혜가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전주의 겨울은 깊어졌고 효자동의 좁은 골목을 따라 눈이 쌓여 세상을 흰색과 회색의 흐릿한 캔버스로 만들었다. 박지혜의 아파트는 긴장의 요새였고 공기는 그녀의 재봉틀 소리와 말없는 선택의 무게로 가득했다. 은행의 퇴거 통지서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마감일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불안한 삶 위에 놓인 단두대였다. 태운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소녀, 수진은 그 공간을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작은 손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접었고 조용한 절박함으로 소속되기를 원했다. 지혜는 소녀의 노력의 온기와 태운의 일기에서 드러난 그의 비밀의 차가운 배신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진실의 수진이 그가 숨겼던 과거의 딸이라는 애은 지혜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고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짜 맞출지 몰랐다. 완상구 작업실은 피난처가 아니었다. 공기는 직물 염료 냄새와 기계의 덜그럭거리는 소리로 무거웠지만 강 씨의 최후 통첩 아래 지혜의 손은 떨렸고 집중력은 흐려졌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그녀는 근무 시간을 잃을 것이었다. 그녀의 생명줄. 동료들의 속삭임은 공개적인 가십으로 변했고 그들의 눈은 동정과 경멸로 그녀에게 향했다. 정신이 팔렸어. 한 명이 바늘에 비단을 꿰며 중얼거렸다. 저 여자애가 그녀를 끌어내리고 있어.
지혜는 반항심에 꽉 찬 바느질로 그들을 무시했지만 그 말은 깊이 파고들어 수진과 자신에 대한 그녀의 의심을 키웠다. 수진은 지혜의 마음속 폭풍을 모르는 채 지혜를 감동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끈기로 자신의 일상에 매달렸다. 소녀는 새벽 전에 일어났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보였다. 밥을 짓거나 바닥을 쓸 때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한 번의 실수로 이곳에서의 불안정한 자리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러웠다. 밤에는 얇은 담요 위에 웅크리고 누워 그녀의 스케치북은 가족의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지배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들은 지혜 자신에 묻혀있던 꿈을 비추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지혜의 날카로운 말에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수진은 그녀의 잡일과 수줍은 미소 뒤에 그 상처를 숨겼다. 아침은 쌀쌀했고 완산구 시장으로 걸어가는 지혜와 수진의 부츠 아래 눈이 뽀드득거렸다. 공기는 구운 고등어의 톡 쏘는 냄새와 근처 노점에서 나는 호떡의 희미한 단맛을 품고 있었다. 수진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목도리는 목에 단단히 둘러져 있었으며 추위에도 불구하고 눈은 빛났다. 지혜는 길거리 공연자, 화려한 핀을 저글링하는 젊은 남자를 쳐다보는 수진을 알아차렸다. 그의 웃음소리가 군중을 끌어모았다. 수진의 입술이 드문 미소로 구부러졌고 잠시 동안 지혜는 그녀가 상실의 무게 없이 어떤 아이가 되었을지 보았다. 따라와.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수진은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 옆으로 서둘러 갔다. 시장에서 지혜는 은행 마감일을 반쯤 생각하며 감자 한 봉지를 흥정했다. 한 여자의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들려왔다. 이웃인 최 여사였다. 그녀는 다가오며 찌푸린 얼굴이었다. 지혜, 아직도 저 여자애 데리고 있니?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나도 한 번 아들을 잃고 나서 남자애를 데려온 적이 있어. 저 애처럼 눈이 컸지. 크고, 슬프고, 동정을 구걸하는 눈, 내가 집을 주고, 먹여주고, 내 자식처럼 대했지. 그러더니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주려고 모아둔 돈을 몽땅 훔쳐서 사라졌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슬픔이 비난으로 뒤틀려 있었다. 너는 걔 얘기를 모르잖아. 걔가 널 망칠 수도 있어. 지혜의 턱이 굳어졌고 바구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최 여사의 고통은 생생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지혜의 방어막을 뚫기에 충분히 구체적이었다. 걔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걔는 제 책임이에요. 바구니를 꽉 쥔 수진은 땅을 쳐다보았고 어깨는 움츠러들었다. 지혜는 그녀의 눈에서 상처를 보았고 죄책감에 휩싸였다. 신경 쓰지 마. 그녀는 수진을 데리고 떠나며 말했다. 하지만 최 여사의 이야기는 남아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지혜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이 순진한 행동인가? 아파트로 돌아오자 수진은 말없이 일에 착수했고 그녀를 붙잡아 주는 듯한 집중력으로 채소를 썰었다. 지혜는 재봉 바늘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소녀의 침묵은 어떤 불평보다 더 컸고 지혜 자신에 묻혀있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거 안 해도 돼. 지혜의 목소리는 이제 더 조용했다. 수진이 올려다보았고 손이 멈췄다. 돕고 싶어요. 언니. 그녀의 눈은 승인을 구하고 있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터로 돌아갔지만 소녀의 진심은 그녀의 마음 주위의 벽을 쪼개고 있었다. 작업실에서 지혜의 하루는 엉망이 되었다. 한 고객이 한복을 반품하며 자수가 엉성하다고 주장했다. 지혜가 저지르지 않은 실수였다. 강 씨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고 그의 얼굴은 엄격했다. 이번 주에 두 번째 불평이야. 그가 옷을 책상에 던지며 말했다. 너 때문에 손님을 잃고 있어, 지혜. 지금부터 근무 시간 줄일 거야. 그 말은 돌처럼 부딪혀 그녀를 절망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혔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돈이 줄어들고
은행 마감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퇴거는 거의 확실했다.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직업이 필요해요. 고칠게요. 기회는 충분히 줬어. 강 씨가 등을 돌리며 말했다.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 그 말은 그녀의 마지막 방어막을 벗겨내는 사형 선고였다. 지혜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작업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에서 둔한 굉음으로 바뀌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그들의 침묵은 이전의 속삭임보다 더 컸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그녀의 혀를 묶었다. 그녀는 도구를 쌌고 주머니 속 종이학이 손가락 아래 구겨졌다. 집으로 가는 길은 추위와 절망으로 흐릿했다. 지혜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근무 시간을 잃었고 저축은 사라졌으며 은행 마감일은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었다. 입양 보조금 생각이 다시 떠올랐고 이제는 더 날카로웠다. 무시할 수 없는 생명줄. 수진을 등록하면 은행을 미루고 어쩌면 집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쓴맛을 남겼다. 그녀는 편의를 위해 진실을 숨기는 태운이 아니었다. 아니면 그랬는가? 눈이 더 두껍게 내렸고 전줄을 침묵 속에 묻으며 지혜는 자신의 자존심과 힘이 실패의 무게 아래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아파트에서 수진은 소박한 점심 식사에 밥과 절인 채소, 정성스럽게 차려진 애를 차려 놓았다. 그 모습은 지혜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부서뜨렸다. 그녀는 앉았고 젓가락을 짚는 손이 떨렸다. 음식은 재처럼 느껴졌고 마음은 작업실의 굴욕과 은행의 임박한 위협에 갇혀 있었다. 수진은 그녀를 지켜보았고 눈은 탐색적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혜의 목이 메었다. 그녀는 쏘아붙이고 싶었고 소녀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주머니 속 종이학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나 직장에서 실수했어. 그녀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무 시간이 줄었어. 수진의 얼굴이 무너졌고 작은 손이 무릎에서 뒤틀렸다. 죄송해요, 언니, 그녀가 말했다. 저 때문인가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박혔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지만 거짓말은 무겁게 느껴졌다. 너 때문이 아니야,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은 테이블로 떨어졌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심연이었다. 지혜는 그 심연을 가로질러 위로를 건네고 싶었지만 그녀 자신의 실패의 무게가 그녀를 막았다. 그날 저녁 최 여사가 문을 두드렸고 그녀의 얼굴은 불만의 가면이었다. 내 직업 얘기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된 걱정이 뚝뚝 떨어졌다. 내가 데려왔던 그 남자애 내 여자애 같았지. 항상 일하고 항상 다정했어. 그가 그렇지 않게 되기 전까지는. 걔가 널 망치기 전에 고아원으로 돌려보내. 지혜의 분노가 치밀었지만 피로가 그것을 무디게 했다. 어디 안 가요. 그녀는 문을 쾅 닫으며 말했다. 그러나 최 여사의 이야기는 남아 그녀를 갉아먹는 의심을 키웠다. 수지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인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지혜는 태운의 일기를 다시 열었고 손이 떨리며 새로운 항목을 읽었다. 오늘 다시 그녀를 봤어. 고아원에서. 너무 작고 너무 외로워. 지혜에게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녀는 무너질 거야. 그 말은 각 줄마다 더 깊게 비수는 칼날이었다. 태우는 수진에 대해 알고 있었고 비밀리에 그녀를 방문했으며 그들의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지혜가 그의 눈과 그의 짐을 가진 아이와 함께 홀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리게 했고 페이지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중심으로 삶을 쌓았으며 이제 그의 비밀이 그것을 해체하고 있었다. 그녀는 구석의 담요 위에서 잠든 수진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벚나무 아래 가족의 그림으로 펼쳐져 있었다. 소녀의 희망은 지혜 자신에 묻혀있던 꿈을 비추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를 준비되지 않은 삶으로 이끄는 덫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일기를 닫았고 마음은 분노, 슬픔, 그리고 죄책감의 폭풍이었다. 수지는 잘못이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태훈의 거짓말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였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수진이 아파트의 유일한 창문을 닫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헝겊은 서리를 선명한 줄무늬로 번지게 했다. 넌 멈추질 않는구나. 그렇지. 지혜의 목소리는 반은 장난스럽고 반은 지쳐 있었다. 수진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깨끗한 게 좋아요. 그러면 집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단어는 의미심장하게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지혜는 돌아섰고 심장이 뛰었다. 집, 그녀는 태훈의 죽음 이후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이제 이 소녀는 그것을 그녀의 삶에 요청받지 않은 채 엮어 넣고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두꺼운 커튼처럼 내렸고 전주를 침묵 속에 묻으며 마치 도시 자체가 지혜의 다음 움직임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전주의 겨울은 더욱 거세졌고 효자동의 골목을 막는 눈 더미로 쌓여 세상을 흰색과 추위의 흐릿한 모습으로 만들었다. 박지혜의 아파트는 불안정한 안식처였고 벽은 바람의 울부짖음에 떨렸다. 은행의 마감일이 다가왔다. 3일이 남았다. 그리고 퇴거 통지서는 테이블 위에 사형 선고처럼 놓여 있었다. 완상구 작업실에서의 지혜의 재봉틀은 이제 조용했다. 최근의 실수 후 근무 시간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이다. 그 상실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태훈의 죽음 이후 그녀가 붙잡고 있던 안정의 마지막 실마리마저 빼앗아 갔다. 그의 눈과 비밀을 가진 소녀, 수지는 그 공간을 조용한 목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작은 손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접었고 그녀의 존재는 지혜의 마음에 끊임없는 잡아당김이었다. 이제 제출된 입양 보조금 서류는 구제를 약속했지만 그 행위는 배신처럼 느껴졌다. 사랑이 아닌 절망에서 비롯된 차가운 거래. 지혜의 마음은 죄책감과 필요의 폭풍이었다. 태훈의 일기는 수진의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그의 딸이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묻어둔 비밀이었다. 그 진실은 지혜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그녀가 사랑과 배신이 뒤얽힌 세상을 헤쳐나가게 만들었다. 수진의 희망에 찬 눈, 소속되려는 그녀의 조용한 노력은 지혜 자신의 고아였던 과거를 비추었지만 그것들은 또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이용당할까 두려웠고 마음을 열었다가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벗겨지는 벽과 희미한 곰팡이가 있는 아파트는 매일 더 작게 느껴졌고 마치 지혜가 피할 수 없는 선택에 좁혀오는 것 같았다. 수지는 보조금 서류를 모른 채 지혜를 경외하고 불안하게 하는 끈기로 자신의 일상에 몰두했다. 소녀는 새벽 전에 일어났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보였다. 밥을 짓거나 바닥을 쓸 때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한 번의 실수로 이곳에서의 불안정한 자리가 끝날까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러웠다. 밤에는 노트에 스케치를 했다. 벚나무 아래 가족들, 손을 잡은 어머니와 딸들. 각 그림은 집에 대한 조용한 애원이었다. 지혜의 날카로운 말에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수지는 그녀의 잡일과 수줍은 미소 뒤에 그 상처를 숨겼다. 아침은 잔혹했고, 눈은 바깥 세상을 흐리게 하는 두꺼운 커튼처럼 내렸다. 지혜는 테이블에 앉아 차가운 보리차 잔을 꽉 쥐고 은행의 최종 통지서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근무 시간을 잃었고 저축은 사라졌으며 보조금은 아파트를 구할 만큼 제때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임시직이었다.
작업실에 게시된 지역 극장의 의상 긴급 주문. 강 씨는 분명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지혜. 해내지 못하면 완전히 끝이야. 마감일은 오늘 밤이었고, 극장은 폭풍을 뚫고 가야 하는 험난한 길인 덕진구 건너편에 있었다. 지혜는 옷을 겹쳐 입었고, 재봉 키트를 싸는 손이 떨렸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넓은 눈으로 지켜보았다. 눈이 많이 와요,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조심하세요. 지혜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그녀에게 작은 보온병에 차를 건네주었고, 그 온기는 잠시의 위안이었다. 길 가면서 드세요. 수진의 미소는 망설였다. 지혜는 그것을 받았고, 그 제스처는 그녀의 방어막을 뚫었다. 그리고 그녀는 폭풍 속으로 나섰다. 덕진구로 가는 여정은 전투였다. 눈은 지혜의 얼굴을 찔렀고, 바람은 그녀의 코트를 찢을 듯했다. 그녀의 부츠는 얼음판에서 미끄러졌고, 각 걸음은 추위와 그녀 자신의 절망에 대한 싸움이었다. 톱밥과 페인트 냄새로 가득 찬 동굴 같은 공간인 극장에서 임 감독의 여성 애은 가차 없었다. 이 의상들은 오후 8시까지 완벽해야 해요. 그녀는 지혜에게 천 더미를 던지며 말했다. 실수하지 마세요. 지혜는 뼈 속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했고, 바늘은 날아다녔으며, 마음은 두려움과 집중으로 흐릿했다. 극장의 희미한 불빛은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활동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작업실에서의 그녀의 옛 삶의 희미한 메아리였다. 하지만 마지막 시간에 재앙이 닥쳤다. 주연 배우의 한복 솔기가 찢어졌고, 섬세한 비단이 지혜의 지친 손 아래 찢어졌다. 임 감독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건 재앙이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지혜의 심장이 내려앉았고, 손이 떨리며 손상을 복구하려 애썼다. 고칠 수 있어요. 그녀는 애원했지만, 임 감독은 그녀를 손짓으로 물리쳤다. 여기서 끝이야. 나가. 그 거절은 칼이었고,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잘라냈다. 지혜는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하는 가운데 도구를 모았고, 가방 속 보온병은 수진의 믿음을 조롱하는 듯한 상기물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추위와 절망으로 흐릿했다. 지혜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직업, 아파트, 모든 것을 잃었다. 보조금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지만, 돈 때문에 수진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편의를 위해 진실을 숨기는 태움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눈이 더 두껍게 내렸고, 전투를 침묵 속에 묻으며, 지혜는 자신의 자존심과 힘이 실패의 무게 아래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아파트에서 수진은 작은 저녁 식사에 밥과 묽은 국, 정성스럽게 차려진 애를 차려 놓았다. 그 모습은 지혜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부서뜨렸다. 그녀는 코트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고, 보온병이 가방에서 굴러떨어졌다. 수진이 두려움에 찬 넓은 눈으로 그녀 옆으로 달려왔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의 눈물이 그때 터져 나왔다. 뜨겁고 멈출 수 없었으며 차가운 바닥 위로 쏟아졌다. 실패했어.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직업, 아파트의 모든 거, 더 이상 못하겠어. 그 말은 생생하고 여과 없이 쏟아져 나왔고, 목소리는 슬픔의 무게에 부서졌다. 그리고 넌 그의 딸이지만, 내가 내 엄마가 되는 법을 모르겠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수진의 얼굴이 무너졌고, 그녀 자신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혜 옆에 무릎을 꿇었고, 작은 손이 다가갔다가 망설였다. 만지는 것이 두려운 듯했다. 엄마가 되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언니가 저를 도와주는 것처럼 저도 언니를 돕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었고 지혜가 예상치 못한 힘이었다. 제가 언니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어요. 지혜는 그녀를 보았고 소녀의 말은 그녀의 절망의 안개를 뚫고 들어왔다. 태훈의 눈과 너무도 닮은 수진의 눈에는 지혜 자신에 묻혀있던 꿈을 비추는 희망이 있었다. 처음으로 지혜는 짐이나 배신이 아닌 버려진 세상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아이를 보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어깨를 만졌다. 미안해. 그녀는 속삭였고 그 말은 해방이었고 그녀가 쌓아온 벽에 금이 가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지혜의 전화기가 울렸고 화면에는 전주사회복지사무소의 전화가 떴다. 사례 관리자의 목소리는 쌀쌀했지만 친절했다. 박 씨, 입양 보조금 신청이 처리되었습니다. 내일까지 긴급 자금을 받으려면 월세를 감당할 만큼의 수진 양을 입양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에 서명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서 면접을 봐야 합니다. 진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혜의 심장이 멎었고 전화기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긴급 자금은 생명줄이었고 아파트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서명은 수진에 대한 영구적인 약속을 의미했다.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단계였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례 관리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 너무 오래 걸리지 마세요. 박 씨, 자금 마감일은 내일 정오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지혜는 테이블 위의 보조금 서류와 그 옆에 펜을 쳐다보았다. 침묵의 도전이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는 수진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소녀는 그 전화를 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방을 가득 채웠고 집에 대한 조용한 애원이었다. 지혜의 마음은 들끓었다. 서류에 서명하고 아파트를 구하지만 거의 모르는 아이에게 얽매이는 것. 아니면 거절하고 모든 것을 잃고 수진을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 선택은 칼날이었고 어느 쪽으로든 자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두꺼운 시트처럼 내렸고 전주를 침묵 속에 묻으며 마치 도시 자체가 지혜가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전주의 겨울은 그 소나기를 조였고 눈은 효자동의 골목을 따라 진흙으로 녹아내려 공기는 축축하고 젖은 흙냄새로 무거웠다. 박지혜의 아파트는 불안정한 안식처였고 벽은 희미해지는 바람에 떨렸다. 은행의 마감일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퇴거 통지서는 테이블 위에 사형 선고였다. 완상구 작업실에서의 지혜의 재봉틀은 조용했다. 최근의 실패 후 근무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상실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입양 보조금만이 생명줄로 남아 있었다. 배신처럼 느껴지는 구제의 약속. 태훈의 눈과 비밀을 가진 소녀, 수진은 그 공간을 조용한 목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작은 손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접었고 그녀의 존재는 지혜의 마음에 끊임없는 잡아당김이었다. 이제 처리된 보조금 서류는 사회복지사무소에서 그녀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과 그녀를 묶거나 둘 다를 부서뜨릴 결정. 지혜의 마음은 죄책감과 필요의 폭풍이었다. 태훈의 일기는 수진의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그의 딸이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묻어둔 비밀이었다. 그 진실은 지혜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그녀가 사랑과 배신이 뒤얽힌 세상을 헤쳐나가게 만들었다. 수진의 희망에 찬 눈, 소속되려는 그녀의 조용한 노력은 지혜 자신의 고아였던 과거를 비추었지만 그것들은 또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이용당할까 두려웠고 마음을 열었다가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벗겨지는 벽과 희미한 곰팡이가 있는 아파트는 우리처럼 느껴졌고 지혜가 피할 수 없는 선택에 좁혀오고 있었다.
보조금의 이해관계를 모르는 수진은 지혜를 경외하고 불안하게 하는 끈기로 자신의 일상에 몰두했다. 소녀는 새벽 전에 일어났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보였다. 밥을 짓거나 바닥을 쓸 때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한 번의 실수로 이곳에서의 불안정한 자리가 끝날까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러웠다. 밤에는 노트에 스케치를 했다. 벚나무 아래 가족들, 손을 잡은 어머니와 딸들. 각 그림은 집에 대한 조용한 애원이었다. 지혜의 가혹한 말에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내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수진의 회복력은 빛났고 그녀의 조용한 보살핌의 행동은 지혜의 마음속 자리를 구하는 애원이었다. 아침은 상쾌했고 눈이 느려지면서 하늘은 창백한 회색이었다. 지혜는 테이블에 앉아 보조금 서류를 앞에 펼쳐놓고 펜이 손에 무겁게 느껴졌다. 사회복지사무소는 면접과 서명을 위해 정오까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을 입양하겠다는 약속으로 아파트를 구할 긴급 자금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고 선택은 칼날 같았다. 서명하고 생존하지만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아이에게 얽매이는 것, 아니면 거절하고 모든 것을 잃고 수진을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사례 관리자의 말이 메아리 쳤다. 너무 오래 걸리지 마세요. 박 씨,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시계의 각 뚝딱거림은 파멸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수진이 작은 세탁물 뭉치를 들고 들어왔고 그녀의 눈이 서류를 포착했다. 저를 위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호기심에 차 있었다. 지혜는 얼어붙었고 펜이 손가락에서 미끄러졌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싶었고 진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수진의 시선이 그녀를 붙들었다. 이건 서류야. 지혜의 목소리는 긴장되었다. 우리가 여기 머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수진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잡일로 돌아가 지혜를 그녀 자신의 비밀의 무게와 함께 남겨두었다. 밖에서 지혜는 최 여사의 문 옆 균열에 꽂힌 작은 국화를 발견했다. 그 흰 꽃잎은 회색돌과 선명하게 대조되었다. 수진이 한 짓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이웃의 가혹한 말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친절의 제스처. 그 모습은 지혜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소녀의 끊임없는 희망의 불꽃을 일으켰다.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회복지사무소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의무의 전쟁터였다. 사무실에서 친절한 눈을 가진 지친 여자인 사례 관리자는 조건을 설명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오늘 밤까지 자금이 지급될 겁니다. 그녀는 약속 서류를 책상 위로 밀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수진 양의 법적 보호자로 만듭니다. 이것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지혜의 손이 펜 위에서 망설였고 심장이 뛰었다. 자금은 아파트를 구할 것이지만 서명은 그녀를 태운의 배신으로 태어난 아이, 수진에게 묶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서명하고 생존하지만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을 잃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거절하고 걸어나가고 모든 것에 집, 수진, 희망, 애를 잃는 모습을 보았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지혜는 가방에 구겨진 서류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부서뜨렸고 눈물이 차가운 타일 위로 쏟아졌다. 수진이 두려움에 찬 넓은 눈으로 그녀 옆으로 달려왔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의 흐느낌이 그때 터져나왔다. 생생하고 멈출 수 없었다. 실패했어.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직업, 아파트의 모든 거, 내가 내 엄마가 되는 법을 모르겠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은 그녀의 슬픔과 죄책감의 무게에 부서지며 쏟아져 나왔다. 보조금 서류는 배신처럼 느껴졌고 수진의 존재를 값싸게 만드는 거래였다. 수진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고 작은 손은 망설였지만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태훈의 일기에 지혜의 독서로 달아빠진 페이지들 애를 꺼냈다. 이거 봤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혜가 머물지 않았던 페이지를 열었고 손가락으로 한 줄을 더듬었다. 아빠가 이걸 썼어요. 나는 그들 둘 다를 지혜와 수진을 상처 입혔어. 너무 두려워서 고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나는 그들 둘 다를 사랑했어. 지혜의 숨이 멎었고 그 말은 번개 같았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빠는 언니처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언니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도요. 태훈의 눈과 너무도 닮은 소녀의 눈은 눈물과 진실로 빛났다. 엄마가 되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언니와 함께요. 수진이 말한 일기에 마른 지혜의 방어막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이제 그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태훈의 두려움, 그의 실수, 그리고 또한 그의 사랑의 희생자였다. 수진은 짐이나 배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가 한때 싸웠던 것처럼 집을 위해 싸우는 아이였다. 지혜는 수진을 껴안았고 팔이 떨리며 소녀를 가까이 안았다. 미안해. 그녀는 속삭였고 눈물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적셨다. 노력하고 있어. 너를 위해 충분해지고 싶어. 그날 오후 최 여사가 문을 두드렸고 그녀의 얼굴은 지혜가 본 적 없는 것보다 더 부드러웠다. 꼭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내 여자애가 내 문 옆에 뒀더라.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골목에서 박 할아버지도 도와줬어. 눈 속에서 식료품을 날라줬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눈이 반짝였다. 내가 걔에 대해 잘못 생각했어. 내가 데려왔던 그 남자애. 내 신뢰를 깨뜨리고 아들의 기억을 위해 남겨둔 모든 것을 가져갔지. 하지만 수진이는 달라. 걔는 너한테 좋은 애야. 지혜의 목이 메었고 그 고백에 놀랐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조용히 말했다. 최 여사는 그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별거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저축 좀 한 거야. 은행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지혜는 쳐다보았고 그 제스처는 지각 변동이었고 그녀 자신의 느린 헤빙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최 여사는 진흙탕 속에서 느린 발걸음으로 돌아섰고 지혜에게 희망의 불꽃을 남겼다. 안으로 돌아오자 지혜는 수진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눈 속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들의 새로운 스케치였다.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인가 싶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수줍었다. 지혜의 가슴이 아팠고 보조금 서류가 머릿속에서 불타올랐다. 그녀는 수진에게 면접, 약속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소녀의 희망은 끊임없었고 어둠 속의 빛이었다. 지혜는 사회복지사무소로 돌아갔고 심장이 뛰었다. 사례 관리자가 펜을 기다리는 서류를 책상 위로 밀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박 씨, 그녀가 말했다. 서명하시면 자금은 당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진 양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혜의 손이 펜을 집으면서 떨렸고 수진의 말이 메아리 쳤다. 아빠는 언니처럼 두려워했어요. 그녀는 태훈의 실패, 그녀 자신의 두려움, 그리고 수진의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서명했고 서명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쌓어 들어온 소녀를 위한 것이었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지혜는 수진이 태훈의 공구 상자를 닫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헝겊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거 안 해도 돼. 지혜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웠다. 수진이 올려다보았고 눈이 빛났다. 하고 싶어요. 아빠 거고, 그리고 우리 거예요.
그 단어에 우리 것에은 약속과 도전처럼 파도처럼 지혜를 덮쳤다. 그녀는 수진 옆에 앉아 손을 공구상자 위에 얹었다. 금속이 손가락 아래 차가웠다.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그 말은 그들 사이의 달이었다. 그날 밤 지혜는 보조금 서류를 치웠다. 긴급 자금은 확보되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선택의 핵심은 아니었다. 그녀는 담요 위에서 잠든 수진을 보았고 스케치북은 눈 속에 그들의 그림으로 펼쳐져 있었다. 아파트는 여전히 작고 여전히 추웠지만 우리처럼 덜 느껴졌다. 밖에서는 눈이 느려졌고 하늘은 맑아져 달의 한 조각을 드러냈다. 그 빛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희미한 약속이었다. 전주의 겨울은 부드러워졌고 눈은 효자동의 골목을 따라 진흙으로 녹아내려 공기는 축축하고 젖은 흙냄새로 무거웠다. 박지의 아파트, 한때 고독의 요새였던 곳은 불안정한 새로운 리듬으로 윙윙거렸다. 은행의 퇴거 통지서는 지연되었고 최 여사의 예상치 못한 선물과 입양 보조금의 약속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혜의 선택의 무게는 남아 있었다. 태훈의 눈과 비밀을 가진 소녀, 수지는 그 작은 공간에서 조용한 힘이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벗겨지는 벽에 온기를 엮어 넣었다. 이제 처리된 보조금 서류는 재정적인 구제를 약속했지만 지혜의 마음은 더 깊은 진실과 씨름했다. 수지는 더 이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건하고 치유하고 빛과 배신에 익사하는 과부 이상이 될 기회였다. 완상구 작업실은 이제 먼 기억이었고 마지막 실수 후 지혜에게 문이 닫혔다. 그녀는 이웃과 작은 가게를 위해 한복을 꿰매는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고 재봉틀은 비좁은 아파트의 생명줄이었다. 일은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것이었고 수진의 조용한 지지에 직물 조각을 조심스럽게 접어주는 것, 기계 옆에 남겨둔 보온병의 차에는 그것을 견딜 만하게 만들었다. 지혜는 소녀를 지켜보았고 마음은 감사와 두려움 사이에서 잡혔다. 그녀의 늦은 밤 독서로 달아빠진 태훈의 일기는 그의 죄책감을 드러냈다. 수지는 그의 딸이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묻어둔 비밀이었다. 하지만 한때 상처였던 그 진실은 이제 다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슬픔이 훔쳐간 것을 되찾을 방법. 이제 지역 학교에 등록한 수지는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났고 작은 손은 밥을 짓거나 바닥을 쓸었으며 그녀의 가족 스케치에는 이제 지혜의 얼굴에 망설이지만 존재하는 애이 포함되었다. 지혜의 가혹한 말에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내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수진의 회복력은 빛났고 그녀의 조용한 보살핌의 행동은 지혜의 마음속 자리를 구하는 애원이었다. 희미한 빛과 희미한 곰팡이가 있는 아파트는 단지 피난처가 아니라 집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길은 불안정했고 의심과 말없는 진실로 포장되어 있었다. 아침은 상쾌했고 마지막 눈이 녹으면서 하늘은 창백한 파란색이었다. 지혜는 재봉틀에 앉아 이웃의 결혼식을 위한 한복을 작업했고 손목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흔들림 없었다. 두 사이즈나 큰 교복을 입은 수지는 근처에 서서 비단 조각을 깔끔한 더미로 접었다. 너 그거 잘한다. 지혜의 목소리는 몇 주 전보다 더 부드러웠다.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고 미소는 희미한 방의 불꽃이었다. 언니 하는 거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배우고 싶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고 온기의 불꽃이 그녀의 경계를 뚫고 나왔다. 그녀는 수진에게 바늘과 실을 건네주었고 간단한 바느질을 안내했다. 소녀의 손은 어설펐지만 단호했고 혀는 집중하며 튀어나왔다. 잠시 동안 아파트는 살아있는 듯했고 재봉틀 소리는 수진이 부드럽게 흥얼거리는 교가와 섞였다. 지혜의 마음이 움직였고 태훈의 웃음의 기억이 떠올랐다. 작은 순간의 그의 기쁨이 이제 그의 딸에게서 메아리 쳤다. 그날 오후 지혜는 완산구 시장으로 수진을 데려갔다.
공기는 상인들의 잡담과 구운 밥 냄새로 활기찼다. 수지는 작은 동전 지갑을 꽉 쥐고 노점을 훑어보며 눈을 크게 떴다. 떡볶이 사 먹어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수줍었지만 희망에 차 있었다. 지혜는 예산이 빠듯했지만 망설였다. 소녀의 간절함이 그녀를 부드럽게 했다. 이번 한 번만이야. 그녀는 몇 푼을 건네며 말했다. 수진의 미소는 동전보다 더 가치 있었고 그녀의 기쁨은 그들의 삶의 무게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익숙한 모습이 다가왔다. 최 여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덜 찌푸려져 있었다. 더 좋아 보이네, 지혜. 그녀는 수진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너, 꼬마야. 넌 걔한테 좋은 애야. 지혜는 가시 돋친 말을 예상하며 긴장했지만 최 여사의 어조는 더 부드러웠고 그녀 자신의 슬픔은 시간으로 누그러졌다. 내가 너에 대해 잘못 생각했어. 그녀는 수진에게 말했다. 계속 걔를 잘 돌봐줘. 수진은 뺨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혜는 감사함을 느꼈다. 작지만 진짜인 최 여사의 변화는 지혜 자신의 느린 해빙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다음 날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지혜는 지역 부티크에서 연구 재봉 계약을 위한 시험 제안 전화를 받았다. 임금은 프리랜서보다 좋았고 그들의 삶을 안정시킬 기회였지만 주인인 김 여사는 완벽주의자로 악명이 높았다. 한번 실수하면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 너머로 날카로웠다. 지혜의 심장이 뛰었다. 이것은 재건할 기회였지만 압박은 크러싱, 압도적, 했고 손은 여전히 작업실의 거절로 떨렸다. 그녀는 늦게까지 일했고 아파트는 단 하나의 전구로 밝혀졌으며 바늘은 비단 위를 날아다녔다. 수지는 근처에 앉아 조용히 스케치를 했고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지지였다. 잘하실 거예요,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지혜는 꽉 찬 미소를 지었고 마음은 이해관계에 있었다. 실패는 직업을 잃는 것 이상을 의미했다. 그녀를 믿기 시작한,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수진을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시험은 혹독했다. 김 여사는 지혜의 모든 바느질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지혜의 손이 떨렸고 작업실의 실수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가방에 넣은 수진의 종이학을 생각했고 밀어붙였다. 그녀의 바느질은 정확했고 집중력은 날카로웠다. 끝에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은 알 수 없었다. 두고 보죠. 그녀가 말했다. 내일 다시 와요. 승리는 아니었지만 희망이었다. 붙잡을 실마리. 그날 저녁 지혜는 부엌 식탁에서 수진을 발견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새로운 그림으로 펼쳐져 있었다. 벚나무 아래 지혜와 수진이 손을 잡고 있었다. 이게 우리 맞죠? 수진이 망설이며 물었다. 지혜의 목이 메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고 소녀를 완전히 포용하고 싶었지만 태온의 배신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름답다. 그녀는 대신 말했고 손을 수진의 어깨에 얹었다. 소녀의 미소는 지금으로서는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문틈으로 밀어 넣어진 편지를 발견했다. 은행이 아니라 고아원에서 온 것이었다. 그것은 감독관이 보낸 메모와 함께 유아기 수진의 사진이었다. 항상 이걸 가지고 다녔어요. 아버지에 대해 가진 전부였죠. 그 사진은 웃고 있는 수진을 안고 있는 태온을 보여주었고 그의 얼굴은 더 젊었지만 틀림없이 그의 것이었다. 지혜의 가슴이 뭉클했고 그의 미소를 더듬으며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소녀를 사랑했고 비록 그녀를 실망시켰지만 그리고 이제 지혜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있었다. 보조금의 진실을 숨기며 그녀는 수진을 안쳤고
사진은 그들 사이에 놓였다. 이건 너랑 내 아버지야.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일기를 찾았어. 너에 대해 썼어. 곁에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대. 수진의 눈이 커졌고 사진을 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저를 아셨어요. 그녀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혜는 자신의 눈물이 떨어지는 가운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널 믿지 않아서 미안해. 수진이 지혜의 손을 잡았고 그 손길은 작지만 맹렬했다. 지금은 언니가 여기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은 지혜를 무너뜨렸고 그녀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수진을 껴안았고 첫 번째 진짜 포옹이었다. 팔이 떨리며 소녀를 가까이 안았다. 노력하고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더 나아지고 싶어. 너를 위해서. 부티크에서 전화가 왔다. 지혜는 시험에 합격했고 원하면 계약은 그녀의 것이었다. 임금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재건할 토대였다. 그녀는 마음이 가벼워져 수락했고 보조금은 안전망이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선택의 핵심은 아니었다. 수지는 영구적으로 학교에 등록했고 교복은 이제 잘 맞았으며 스케치북은 그들의 함께하는 삶의 새로운 그림으로 가득 찼다. 한때 춥고 텅 비었던 아파트는 작은 기쁨들에 공유된 식사, 쏟아진 밥그릇에 대한 웃음, 나란히 앉아 바느질하는 조용한 순간에 우로 윙윙거렸다. 최 여사는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되었고 수제 김치나 친절한 말과 함께 들렀다. 그녀 자신의 마음은 수진의 존재로 부드러워졌다. 잘하고 있어, 지혜. 그녀는 어느 날 저녁 따뜻한 눈으로 말했다. 걔는 널 만나서 운이 좋아. 지혜는 미소를 지었고 그 말은 그녀의 의심에 대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아직 엄마는 아니었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덕진구의 공원으로 수진을 데려갔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았고 공기는 봄의 약속으로 부드러웠다. 수진은 지혜에게 새로운 그림에 활짝 핀 나무 아래 두 가족, 그들의 미소는 밝았다. 애를 건넸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수진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혜의 심장이 멎었다가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을 가까이 안으면서 눈물이 떨어졌다. 응,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 그래도 돼. 아파트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지혜의 재봉틀은 윙윙거렸고 수진의 웃음소리가 틈을 메웠다. 은행의 위협은 사라졌고 보조금과 계약이 부담을 덜어주었다. 한때 고통의 원천이었던 태훈의 일기는 이해의 다리가 되었고 그 페이지들은 사랑의 복잡성을 상기시켰다. 지혜는 그와 수진의 사진을 결혼사진 옆 선반에 두었고 상실에서 재건된 가족의 증거였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학교로 걸어갈 때 수진이 지혜의 손에 자신의 손을 넣었고 그 손길은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고마워요, 엄마. 그녀는 봄 햇살보다 더 밝은 미소로 말했다. 지혜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마음이 가득 찼다. 한때 춥고 용서할 수 없었던 전주의 거리는 가능성으로 활기찼고 벚꽃이 머리 위에서 피었다. 그들은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고 그 선택 속에서 지혜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 시청자 여러분, 안개 속 메아리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실, 희망, 그리고 구원의 실로 엮인 이 이야기는 집과 가족을 찾는데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조용한 투쟁과 승리를 반영하며 제 마음에 가까이 와닿습니다. 지혜와 수진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해 나가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그들의 이야기의 의미를 찾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